1997년 늦가을, 북한의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명희였습니다. 명희는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릴 때마다 명희의 맑은 목소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명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큰 가수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명희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명희가 10살 되던 해 탄광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명희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했습니다. 기침을 자주 했고, 겨울만 되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명희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크면 꼭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열린 예술 경연대회에서 명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명희는 그날 처음으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명희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노래하는 동안만큼은 명희는 자유로웠습니다. 그 무대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당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희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명희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날 밤 명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날 밤 명희는 명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한 소녀가 어떻게 숫자가 되었고 다시 어떻게 사람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희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탈북민 상담가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17살이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11월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을 때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승용차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저렇게 반들반들하고 깨끗한 차는 처음 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군복을 입은 2명의 남자였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간부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장교였습니다. 간부는 저를 보더니 웃으며 물었습니다. 명희 동무가 맞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두려웠습니다. 간부는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간부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간부를 바라봤습니다. 간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주 학교 경연대회에서 명희의 노래를 들었다고요. 도청소년예술단에서 명희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희에게 큰 기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에 가서 제대로 된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식이 제공되고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노래와 춤과 악기를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간부의 말을 듣는 동안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평양이라니요. 저 같은 시골 소녀가 평양에 간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가 얼마나 오래가 있어야 하냐고요. 언제 다시 집에 올 수 있냐고요. 간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교육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동안 복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명희는 아직 어리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를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명희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간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동무도 알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분이 나빠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요. 간부가 돌아간 후 어머니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마당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 밤 별들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제 앞에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그날 밤은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제가 다녀올게요. 평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유명한 가수가 되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도 사드리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명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것을요. 아버지 없이 겨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이 성분까지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배급도 끊기고 어머니는 일자리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사흘 후 트럭이 왔습니다.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트럭 뒤에는 저 말고도 9명의 소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 또래였습니다. 다들 예쁘고 말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트럭이 떠날 때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어머니가 뒤따라 뛰셨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꼭 다시 만날 거라고요. 트럭은 산길을 달렸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릅니다. 트럭 안은 추웠습니다. 소녀들은 서로를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명의 군인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트럭이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니 거대한 담장이 보였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감시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학교가 아니라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고 우리는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큰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여자는 우리를 일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오후예술단이라고요. 너희는 앞으로 이곳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너희의 이름은 이제 필요 없다고요. 앞으로는 번호로 부를 거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번호가 부여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7번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이름 명의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7번이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된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제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두 사라지고 그저 7번이라는 숫자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기숙사 방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에 8개의 침대가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있게 될까요? 언제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여기서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5시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라는 소리였습니다. 빨리 움직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소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교관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그 차가운 눈빛의 여자였습니다. 교관은 우리를 강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당에는 이미 다른 소녀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선배들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표정이었습니다. 아니, 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교관은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개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집단만 있다고 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교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소녀들이라고요. 나라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완벽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웃음, 완벽한 몸짓, 완벽한 노래, 완벽한 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까지 세면과 청소를 했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는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웃는 연습이라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로 웃는 연습이었습니다. 교관은 우리에게 거울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으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게 웃으라고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되 너무 올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가 보이되 너무 많이 보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눈이 웃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웃지 않으면 가짜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계속 웃었습니다. 1시간, 2시간 내내 웃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볼이 아팠습니다. 턱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관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관은 한 명 한 명을 돌아다니며 지적했습니다. 1번은 웃음이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3번은 눈이 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번은 입을 너무 벌린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교관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7번은 슬픈 눈을 하고 있다고요. 슬픔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기쁨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슬픔을 지울 수 있나요?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 생각, 집 생각,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는데요. 8시부터 12시까지는 춤 연습이었습니다. 발레,
전통 춤 현대무용을 배웠습니다. 춤 선생님은 남자였습니다. 엄격했습니다. 동작이 조금만 틀려도 소리쳤습니다.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발레를 처음 배웠을 때 제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발레 슈즈가 발에 맞지 않았지만 신어야 했습니다. 까치발로 서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톱이 까졌습니다.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점심 식사는 30분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자세를 바르게 해야 했습니다. 소리내서 먹으면 안 됐습니다. 대화도 금지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교관이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빨리 먹는 사람, 느리게 먹는 사람, 남기는 사람 모두 지적 대상이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노래와 악기 연습이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좋아했지만 이곳에서의 노래는 달랐습니다. 노래는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완벽하게 불러야 했습니다. 음정이 조금만 틀려도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노래를 반복했습니다. 악기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가야금을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손톱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예절 교육이었습니다.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앉는지, 어떻게 인사하는지 모두 배워야 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됐습니다. 등을 곧게 펴야 했습니다. 시선은 앞을 봐야 했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모아야 했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해야 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사상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의 노래였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목소리는 크게 내야 했습니다. 정성이 부족해 보이면 안 됐습니다. 10시가 되어서야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잘 수 없었습니다. 씻어야 했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시간은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5시간 후면 다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간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밤이 되면 쓰러지듯 잠드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일이었습니다. 우리 방에 9번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9번은 16살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9번은 자주 울었습니다. 물론 소리내서 울지는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도 9번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번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요. 엄마 보고 싶다고요.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9번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번의 말에 공감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9번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교관이 들어왔습니다. 교관은 9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교관은 9번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9번은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교관을 따라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9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9번이 어디로 갔는지 물을 수 없었습니다. 교관도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9번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소녀가 왔습니다. 새로운 9번이었습니다. 이전 9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라진다는 것을요. 살아남으려면 인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인형이 되기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웃으라면 웃었습니다. 춤추라면 춤췄습니다. 노래하라면 노래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을 지웠습니다. 제 생각을 지웠습니다. 저는 7번이 되었습니다. 명의는 사라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교관이 저를 칭찬했습니다. 모범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소녀들의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자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선배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진짜 임무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연회에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시중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수하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연회에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방이었습니다. 큰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고기, 과일, 술이 넘쳐났습니다. 그 주위에 나이 든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술을 따랐습니다. 웃었습니다. 계속 웃었습니다. 남자들이 우리를 만졌을 때도 웃어야 했습니다.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도 웃어야 했습니다. 웃음이 멈추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웃는 기계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얼굴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명의인가 싶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7번이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완벽한 인형이 되어갔습니다.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꿈도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움직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의 모습도 잊어갔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도 잊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7번이었습니다. 웃는 인형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제 옆 침대를 쓰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2번이었습니다. 제가 12번의 본명을 알게 된 건 나중의 일이지만 편의상 지금부터 12번을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진은 저보다 1살 많았습니다.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다른 소녀들과 달리 수진의 눈에는 아직 뭔가가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등 후 조용한 시간에 수진이 제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글씨를 썼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슬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과 저는 가끔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글씨로 나눴습니다. 집 이야기, 가족 이야기, 자유에 대한 그리움을 나눴습니다. 수진이 있어서 조금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인형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 때문에 제 안에 아직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가끔 말했습니다. 언젠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계속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21살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의 절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17살에 들어와서 이제 21살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제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밤에는 이불을 둘둘 말아도 추웠습니다. 손발이 얼어서 악기 연습을 할 때도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차갑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고위 간부들의 연회가 더 자주 열렸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연회가 거의 매일 열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동원되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이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거칠어졌습니다. 술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소리를 더 크게 질렀습니다.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함부로 대했습니다. 더 불편한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회에서 돌아온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였습니다. 수진이 아침 점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했습니다. 교관은 수진을 의무실로 보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어디 아픈 건지 괜찮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에 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의무실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전체 소집이 있었습니다. 모든 소녀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교관이 앞에 섰습니다. 교관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12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2번이 국가를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순결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재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재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요. 수진이 사라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표정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12번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의 침대로 갔습니다.
침대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물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여기 있었다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뭔가 남겨놨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정말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수진의 글씨였습니다. 손톱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우린 사람이 아니야. 장식품이야. 인형이야. 나는 사람으로 죽고 싶었어. 하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네. 명희야, 너라도 나가. 제발, 사람처럼 살아줘. 자유롭게 살아줘.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며 살아줘. 너는 명희야. 7번이 아니야. 절대 잊지 마. 쪽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수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죽어 있었는지를요. 제가 얼마나 인형이 되어 있었는지를요. 명희가 얼마나 사라져 있었는지를요. 저는 살아 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죽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식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는 인형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다 늙으면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틀렸습니다. 한 가지만요. 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람이었습니다. 인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인간으로 남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저도 사람으로 살겠다고요. 수진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요. 여기서 나가겠다고요. 어떻게든 나가겠다고요. 살아서 나가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요? 이곳은 감옥이었습니다. 담장이 높았습니다.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감시탑이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시도하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수진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수진처럼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더 완벽하게 행동했습니다. 의심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7번이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탈출을 꿈꿨습니다. 수진의 쪽지는 제 속옷 안쪽에 꿰매 넣었습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2003년 12월이었습니다. 갑자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 10명이 선발되어 해외 공연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변경 지역에서 열리는 고위 간부 연회에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7번이 선발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기다리던 기회라는 것을요. 중국이면 북한이 아닙니다. 경비가 조금은 느슨할 것입니다.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잡히면 고문당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천천히 죽는 것입니다. 수진처럼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수진의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으로 살라는 수진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간다. 나가볼게. 살아서 나가볼게. 내 소원 꼭 이뤄줄게. 사람으로 살아볼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요.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2시간쯤 날아갔을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하늘이 달랐습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감시가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화려한 중국식 식당이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과 중국 관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따랐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연회가 끝난 건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간부들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경비병들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관이 허락했습니다. 한 명의 여자 경비원이 따라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아래는 골목이었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진의 쪽지를 만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아, 나간다. 저는 창문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리를 창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부딪히는 순간 발목에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7번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정신없이 뛰다 보니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골목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살았습니다. 일단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중국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북한 옷을 입은 도망자였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요.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요.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저는 밤새 걸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며 걸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께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저를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왜 도망쳤냐고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기쁨조였다고요. 도망쳐 나왔다고요. 살고 싶다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알았다고요. 도와주겠다고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중국 옷을 주었습니다.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북한 옷을 벗고 중국 옷을 입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탈출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몇 시간 후 한 남자가 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그럼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애원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다고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추격조도 이미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위험이든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목숨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3년 반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한국에 가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차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남자는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트렁크가 아니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몸을 낮추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검문에 걸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 달렸습니다.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곳은 자유로운 세상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남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문이라고 했습니다. 숨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뒷좌석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집에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공안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안이 뭔가 물어봤습니다. 뒷좌석에 뭐가 있냐고 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짐이라고 했습니다. 공안이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뭔가를 건넸습니다.
돈인 것 같았습니다. 공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빠르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차는 점점 외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산길 같았습니다.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남자가 내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위는 칠흑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앞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이었습니다. 남자는 저기가 두만강이라고 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잠깐요. 우리는 이미 중국에 있었는데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배신당했다는 것을요. 남자는 저를 도와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팔아넘기려던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팔아넘기려던 것이었습니다. 현상금을 받으려던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 말이 들렸습니다. 추격조였습니다. 남자가 북한 추격조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7번이 저기 있다고 외쳤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갑자기 앞이 뻥 뚫렸습니다. 강이었습니다. 정말로 강이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아니, 이쪽이 중국이고 저쪽이 북한인가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강물은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얼음이 깨져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을 밟고 건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깨졌습니다.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팔을 저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습니다.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헤엄쳤습니다. 강은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차가운 강물 속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으로 살라고 했던 수진의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팔을 저었습니다. 다시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나간다. 나 살아서 간다. 손에 뭔가 닿았습니다. 땅이었습니다. 강둑이었습니다. 건너편 강둑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강둑을 붙잡았습니다.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기어 올라갔습니다. 강둑에 올라왔을 때 저는 쓰러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요? 갑자기 누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중국말이었습니다. 조선족 억양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한 할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옷을 벗겼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마른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뜨거운 국을 주었습니다. 저는 떨면서 국을 마셨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요. 기쁨조였다고요. 도망쳤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교회에 연락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만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공안에게 발각되면 안 됐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밥을 주었습니다. 옷을 주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교회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울었습니다.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국 영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중국 곳곳을 거쳐 베이징까지 갔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착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영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3년 반 만에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이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원을 확인받았습니다. 몇 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가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2004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졌구나. 정말로 사람이 되었구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로운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명의가 되었다는 것을요. 7번이 아니라 명의가 되었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너무 밝았습니다.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국말을 다시 배웠습니다. 북한식 억양을 고쳤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법을 배웠습니다. 권리를 배웠습니다. 권리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게 권리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저는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얻었습니다. 첫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제 자도 됐습니다. 언제 일어나도 됐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두려웠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3년 반 동안 저는 시키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손님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해야 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쁨조에서는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완벽한 웃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웃어야 하는데 어떻게 웃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말투가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쪽에서 왔다고요. 사장님은 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기쁨조 같은 거 있었냐고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기쁨조였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거짓말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모른다고 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불편했습니다. 제 과거를 숨긴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기쁨조였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럽다고 생각할까요? 불쌍하다고 생각할까요? 구경거리로 볼까요? 그래서 저는 숨었습니다. 제 과거를 숨겼습니다. 탈북자라는 것도 숨겼습니다. 최대한 평범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을 꿨습니다. 기쁨조 시절의 악몽이었습니다. 교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번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으라는 명령이 들렸습니다. 수진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물이 느껴졌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7번이었습니다.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습니다. 제 얼굴이 제 얼굴 같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도 진짜 웃음인지 가짜 웃음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봉사활동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탈북민 상담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탈북민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 권했습니다. 한 번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상담소는 교회 지하에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몇 명의 탈북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힘들어 보였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저와 같았습니다. 봉사활동은 간단했습니다.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언제 왔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5년 전에 왔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적응했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적응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어렵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자꾸 고개를 숙이냐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라고요. 떳떳하게 살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떳떳하게요. 저는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제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기쁨조였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기쁨조였다고요. 3년 반 동안 지옥 같은 곳에 있었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었다고요. 숫자였다고요. 친구가 죽었다고요. 저는 도망쳤다고요. 강을 건넜다고요. 살았다고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잘했다고요. 살아남아서 잘했다고요. 도망쳐서 잘했다고요. 이제 떳떳하게 살아도 된다고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요. 살아남은 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풀렸습니다. 5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상담소에 자주 갔습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쉬워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요. 모두 각자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모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담소 소장님이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상담가 교육을 받아보지 않겠냐고요.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소장님은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고요.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상담 기법을 배웠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저 자신도 치유되었습니다. 제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픔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탈북민 상담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첫 상담을 시작하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요. 첫 내담자는 21살 여성이었습니다.
1년 전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적응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악몽을 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여성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기는 더럽다고요. 북한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요.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할 거라고요. 그래서 숨기고 산다고요. 하지만 숨기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저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요. 저도 기쁨조였다고요. 3년 반 동안 지옥을 겪었다고요. 5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산다고요. 여성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도 기쁨조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상담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명의라고 했습니다. 여성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성의 상처를 들었습니다. 제 상처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상담이 끝날 때 여성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다행이라고요. 희망이 생겼다고요.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고요. 저는 여성을 안아주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기쁨조 출신들도 만났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온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고문당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모두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요.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피해자라고요. 우리는 살아남았다고요.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 제 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상담소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강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처음 강연할 때는 떨렸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제 과거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기쁨조였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고생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동했다고요. 용기를 얻었다고요. 선생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저는 여고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요. 제 상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요. 수진이 남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사람으로 살라는 말의 의미를요. 어느 날 상담소에 16살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6개월 전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게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북한에서 물건처럼 취급받았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수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소녀는 사람이라고요. 처음부터 사람이었다고요. 누가 뭐래도 사람이라고요. 북한이 잘못된 거지 소녀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소녀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고요. 하지만 틀렸다고요. 우리는 사람이라고요. 지금도 사람이고 앞으로도 사람이라고요. 소녀가 울었습니다. 저는 소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요.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라고요. 소녀는 이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요.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요. 소녀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소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저에게 남긴 소원을 이제 이루고 있다고요. 저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돕고 있다고요.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 관련 국제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제 과거를 드러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세미나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권 활동가들, 정치인들,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살에 끌려간 이야기를요. 7번이 된 이야기를요. 인형이 되어간 이야기를요. 수진의 이야기를요. 탈출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포옹을 했습니다. 용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요. 전쟁 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요. 평생 숨기고 살았다고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다고요. 이제 자기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숨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을요. 언어를 넘는다는 것을요. 문화를 넘는다는 것을요. 아픔은 보편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희망도 보편적이라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었습니다. 명희의 얼굴이었습니다. 7번이 아니었습니다.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고요. 살아남아서 잘했다고요. 도망쳐서 잘했다고요. 이야기해서 잘했다고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올해 봄이었습니다. 상담소에 특별한 내담자가 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30년 전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도 기쁨조였다고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요. 남편에게도 숨겼다고요. 자식들에게도 숨겼다고요. 하지만 이제 말하고 싶다고요. 여성은 제 강연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요. 자기도 이제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요. 저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였지만 제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끌려가고 훈련받고 인형이 되고 도망쳤던 이야기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기쁨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악몽을 꿨다고요. 매일 밤 그곳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다고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요. 너무 힘들었다고요. 저는 여성을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했다고요.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고요. 이제 자유로워도 된다고요. 여성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개월 후 여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진실을 말했다고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가족들이 받아주었다고요. 오히려 엄마를 더 존경하게 됐다고 했다고요. 여성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 덕분에 30년 만에 자유로워졌다고요. 이제야 진짜로 살 것 같다고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내 소원 이루고 있어. 사람으로 살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돕고 있어. 내가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을 잘 쓰고 있어. 지난달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탈북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오셨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을 때 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늙어 계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명희야, 살아있구나. 어머니는 명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7번이 아니라 명희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 살아있어요.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보냈던 게 미안하다고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요. 명희를 지옥으로 보냈다고 생각했다고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요. 엄마 때문에 제가 살았다고요. 엄마를 다시 보고 싶어서 살았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났다고요. 어머니는 또 우셨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제 집 근처에 사십니다. 저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산책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돕는다고 기뻐하십니다. 어머니는 가끔 물으십니다. 그곳에서 많이 힘들었냐고요. 저는 대답합니다.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다고요. 다 지나갔다고요. 이제는 행복하다고요. 어머니는 안도하십니다. 요즘 저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기쁨조의 진실을 알리는 책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과거를 다시 꺼내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수진을 위해서라도요. 아직 그곳에 있을 다른 소녀들을 위해서라도요. 책에는 이렇게 쓸 겁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었다고요. 숫자가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사람이었다고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라고요. 어제 저는 상담소에서 새로운 내담자를 만났습니다. 20대 여성이었습니다. 1년 전에 탈북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기쁨조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성은 제 이름을 듣고 놀랐습니다. 7번 선생님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명이라고요. 7번이 아니라 명이라고요. 여성도 웃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때 여성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보니 희망이 생긴다고요. 자기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웃어봤습니다. 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명령받아서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안녕, 명희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으로요. 지금 저는 32입니다. 탈북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기쁨조를 탈출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7번이 아닙니다. 저는 명희입니다. 탈북민 상담가 명희입니다. 기쁨조 생존자 명희입니다. 인권활동가 명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명희입니다. 오늘도 저는 상담소로 출근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러 갑니다. 희망을 전하러 갑니다. 이것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수진아, 보고 있니? 내가 원하던 대로 살고 있어. 사람으로 살고 있어.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며 살고 있어. 자유롭게 살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돕고 있어. 내가 남긴 마지막 말 잊지 않았어. 너는 명희야. 7번이 아니야. 절대 잊지 마. 안 잊었어, 수진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나는 명희야. 그리고 앞으로도 명희로 살 거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이 있다는 것을요. 아무리 힘든 시간도 지나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남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웃습니다. 진짜 웃음으로요. 이 웃음은 누가 시켜서 짓는 웃음이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짓는 웃음입니다. 제가 선택한 웃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저는 명희입니다. 더 이상 7번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인형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 숨쉬는 인간입니다. 이름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누군가의 이름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명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사람답게 사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꿈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